77세 김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3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살아도 민폐래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 눈치 보며 라면도 못 끓이는 하루. 밥값도 자존심도 전기세마저 미안해하는 노후.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숫자도 가족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혼자 사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노년인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은 괜히 티 낼까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먹다 토해도 밥 안 먹었어요. 소리 듣는 삶.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 다잡고 정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미선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다. 그렇게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항암 치료 대신 영양식과 산책을 선택했고 마지막 1년을 누구보다 정갈하게 살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체력이 닿을 때마다 유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될 주소록 메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느라 이 모든 걸 못했을 거예요.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자신이 자주 가던 꽃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자신의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꽃향기와 조용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 그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바로 혼자 사는 삶에서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며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삼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도 밥 잘 먹었어요 라는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눈빛 하나에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고 결국에는 제대로 작별도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둡니다. 그게 함께 사는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눈치 보고 짐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끝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돈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밥상 차리고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려먹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혼자 살면 그런 인생 단칼에 끝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배경도 집안의 조력자도 아닙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무언의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를 도맡고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라며 무시당하거나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에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노년 얼마나 더 견디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최동희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3년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책임졌으며 주말이면 반찬까지 만들어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해라고 했고, 사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뒤 돌아와 약을 먹이자 아이가 토했고 사위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동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노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고 손주의 보모가 아니며 사위나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러리 서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무대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하루 일정도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불쑥 찾아와 부탁하거나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휴일 아침을 누군가의 부탁 전화로 깨는 일도 누군가의 짜증을 조용히 참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도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며 내가 사라지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믿었던 가족에게 뺏기고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다가 쫓겨나고 집 팔아 도와준 뒤에는 언제 도와줬냐는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재산도 통장도 노후 자금도 넘기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의 좀 바꿔줄 수 있어?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가족 간의 당연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권리가 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순간부터 노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남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결혼 후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도 분담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황당했지만 이미 집 명의의 절반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남호 씨는 한 푼 못 받고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했다. 혼자 살았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을 거다. 이 사례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통장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쫓겨난 노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일이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 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돈 맡길 일이 없습니다. 내 통장 내가 관리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누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순간은 돈은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라고 말하며 당신 카드를 빼앗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누군가 허락해줘야 가능한 삶. 과연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일까요? 혼자 살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아플 땐 내가 결정해서 병원에 가고 돈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씁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자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군가 눈치 보며 써야 하는 돈은 족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공간과 내 삶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사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남한테 퍼주다 빈털터리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주체적인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정 많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도 감정도 자존심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사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친구, 그렇게 정성 다했던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나이 드니 어떻습니까? 연락은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매달립니까? 미련은 독입니다. 애정은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인연들 단칼에 끊고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자식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노년.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생일도 아픈 날도 필요할 때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자 씨는 사남매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옷 한 벌 싸입지 않고 허리 휘도록 일해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자식 넷 모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아서요. 간병인 쓰세요. 이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줄 돈은 내가 보탰지만 자식들이 안아줄 온기는 내가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저장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혼자 원룸을 얻고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관계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미련 남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상처만 주는 자식, 말끝마다 날 무시하는 친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형제.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왜? 노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이 시기에 남의 눈치 보며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이 만든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복수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식, 혼자 사는 삶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사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노년의 집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다섯 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도 남 눈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누르며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좋고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2그릇 시켜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동네 꽃가게에서 튤립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소파에서 빈둥거려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노년의 진짜 특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자식과의 동거 속에 갇힌 노인들은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불편한 행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은 늘 작고 냉장고의 반찬은 늘 박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 볼륨은 손주 자는 시간에 맞춰 7 이하로 맞춰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집 분위기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몇 달 뒤 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고 매주 2번 수묵화 교실에 가고 날이 좋으면 혼자 근처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울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기고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피곤한 법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노년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이야말로 늦게 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나가고 언제 쉬는지, 지금 그 모든 게 가족 눈치, 자식 시간표, 손주 등하원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인데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하인 같은 노후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혼자 살면 아침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고 오후 3시에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서금래 씨는 사위와 딸 집에서 함께 살며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소등이라는 철저한 가족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줄이고 전화는 작게 받고 방 안에 걸어둔 시계마저 틱틱 소리 커요라는 며느리 말에 떼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샤워는 모두가 잠든 뒤 몰래 했고 늦게 배달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래 씨는 말했습니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지금은 가축처럼 산다. 그 후 금래 씨는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내 시간대로 사는 집이에요.
밤새 라디오를 틀어도 새벽에 냉면을 시켜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하루가 흐르자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 스케줄에 맞춰 병원 가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 반찬을 만들며 손주 시간에 맞춰 삶의 박자를 끌려다닙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껴맞춘 조연일 뿐입니다. 혼자 살면 시계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밥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느슨한 리듬이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남의 집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긋한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 있는 삶. 그 해방은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느긋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뺏긴 채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 리듬으로 당신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줍니다. 끝으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경우 영상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눌러 쿠팡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사시면 인생무상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앞으로 부탁 바랍니다. 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황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피해버리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는 누가 화를 내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첫 번째 대처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이웃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맞서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화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화가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짓 역시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만약 접촉이 어렵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그랬군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진정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두 번째 대처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족들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화가 너무 커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마세요. 침묵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갈등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침묵의 첫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은 혼자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혼자 박수를 치는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면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침묵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세 잊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침묵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옆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된 자세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침묵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가끔 끄덕이거나 음하는 작은 추임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점차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상대방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을 내쉬면 침묵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침묵 후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나요 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한 번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세 번째 대처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나 과격한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슬기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의 첫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불을 빼면 저절로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큰 소리나 격한 상황에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상대방에게도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거리를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상대방이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조용해지면 슬슬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돌아갈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된 것 같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는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세게 닫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두 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네 번째 대처법은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 공감의 표현,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가 나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화제 전환은 마치 맑은 바람이 흐린 하늘을 걷어내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샀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제 전환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이야기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산책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매우 효과적인 화제 전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말을 소개해 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 맞다.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생각난 건데.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화제 전환 소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줬는데 함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 이야기도 좋은 화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봄이 왔는데 올해는 꽃 구경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요즘 무릎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봤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효과적인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옆집 김씨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래된 친구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 초기에 살던 집 근처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제를 전환한 후에는 그 주제에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대충 화제만 바꾸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화제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끼는 제가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화제 전환이 가정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자기 자랑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은 뒷담화 할 거리 찾으려고 관심 보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준 사람, 속상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젊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좋게 들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인정이 독이 되고 그 관계들이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이웃들과는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 라고 잔소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싱겁게 했더니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졌어요? 라고 또 불평해요. 저녁에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보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며 면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라며 위축되고 누군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뭔가 사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집 앞에 화분을 그렇게 놔두세요? 빨래 넣을 때 물이 떨어져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갈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혼자 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짜게 끓이든 싱겁게 끓이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77세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매일이 평온해요. 갈등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둘째, 잠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뭘로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셋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계속 비난받고 무시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갈등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하게 느끼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게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며칠씩 아프거든요. 특히 가족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성의 없이 받으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온갖 자랑 이야기와 험담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죠. 혼자 살면 이런 관계적 피로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없어요. 82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누군가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혼자 되뇌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관계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감정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처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줄어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향상돼요. 억지로 만나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몇 명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감정 케어하느라 소진됐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관계의 피로감에 지쳐 있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적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이에 안 맞아 보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시선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손자들 앞에서는 멋진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할머니 상과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할머니는 왜 혼자 다닐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뭘 하든 혹시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3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어요. 전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냐는 소리 들을까봐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은 핑크도 입고 노랑도 입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늙었다고 평가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행동의 자유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구경해도 되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돼요. 왜 혼자야? 불쌍해 보인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겨요. 어떤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80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혼자 살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혼자 식사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전시회, 강연회, 어디든 내가 관심 있으면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혼자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어색하고 혼자 여행 갈 때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왜 그동안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노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한 명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를 갉아매고 있었죠. 각각의 관계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면 축하 인사해야 하고 누구 집 경조사면 참석해야 하고 누구 자식 결혼식이면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물론이고 시간, 돈,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더 피곤한 건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만날 수 없어서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친정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동창회나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누구가 올까? 또 무슨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살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망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걸 말이에요. 78세 장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몇 명만 남았는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선물 준비하고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이 없어지니까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 안 한 지 오래됐네. 이번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선물을 뭘 사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보다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관계들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또 복잡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관계, 깔끔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하다고 투덜댔던 관계들이 없어지고 나니 적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60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학교 다닐 때는 규칙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내 욕구를 뒤로 미뤄왔잖아요.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유거든요. 시간의 자유부터 살펴볼까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뜨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해? 누구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해? 이런 압박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할 때까지 잠들고 내 몸이 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마법 같다고 표현해요. 60년 동안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간의 자유도 놀라워요. 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이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놔도 되고 침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거실 한복판에 화분 100개를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길이 막힌다, 지저분하다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맘껏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떤가요?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메뉴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밤새 책을 읽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는 행복감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감정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프면 실컷 울어도 되고 기쁘면 혼자서라도 춤춰도 되고 화가 나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감정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맞춰줘야 해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존재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꿈들이 되살아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도 금세 사라져요. 몇 번 자유를 만끽해보고 나면 이게 진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1200만 원입니다. 77세 유선옥 씨는 3개월간 자신을 챙겨주던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나눠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말동무가 되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억울해서 스스로를 탓해서 침묵합니다. 그 침묵 뒤엔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외로움을 파고들며 감정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텅 빈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 때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였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살고 있고 평소엔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버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작은 우연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이 남자는 유쾌하고 매너 있었으며 박 씨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는 며칠 뒤 전화로 이어졌고 한 달도 안 돼 거의 매일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걷는 사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삶이 따뜻해졌다고 느꼈고 남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만 믿으세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3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돼요. 다음 주면 무조건 갚을게요. 나를 믿는다면 도와줄 수 있죠? 박 씨는 그제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떠올리며 결국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년에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갑작스레 다가와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를 만들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해자의 심리적 빚을 교묘히 이용해 금전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박 씨는 거절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지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이해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그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도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인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위협은 거친 외부가 아니라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지키고 지갑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도움을 가장한 제안을 먼저 꺼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돕겠다고 하지만 속셈은 당신의 통장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규 씨는 74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로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 잠깐 주저앉은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다정한 말투에 의지하고 싶어졌고 두 사람은 병원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시작됐고 그녀는 종종 반찬을 해다주고 병원도 동행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문제는 두 달쯤 지난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이 집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일러 폭발 사고도 많고 제가 아는 분이 리모델링을 싸게 해주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돈 더 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며칠 뒤 실제로 공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정규 씨는 의심했지만 이미 마음을 준 상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보증금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여자는 잠적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결정권을 슬그머니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는 나는 잘 모른다며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임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당신의 불편한 점을 콕 짚습니다. 오래된 집, 낡은 차, 불편한 몸, 느린 인터넷, 고지서를 보며 이건 바꿔야 해요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정작 그 해결 뒤에는 커미션, 소개비, 수수료, 사기 계약서가 숨어 있고 피해는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대부분 도와주는 말투로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어르신은 그냥 편히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정규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 있더라고. 나중에야 내가 당한 걸 알았지. 도움을 핑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에 자주 출입하며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며 신뢰를 쌓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당신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는 우월감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명분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지갑과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사소한 호의를 반복하며 정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큰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늘 곁에 머물며 말없이 작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당신의 일상 속 빈틈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틈이 가장 위험한 침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현숙 씨는 올해 7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12년째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은 타지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 스스로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아파트 단지를 하루 한 바퀴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벤치, 같은 나무 앞에서 햇볕을 쬐는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터 한 젊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지만 그 후로 마주칠 때마다 남자는 인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집 앞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친 그는 쓰레기 봉투를 대신 내려주겠다고 했고 그 후로 가끔 그녀의 집에 들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날이 흐린 날엔 우산을 씌워주었고 정기검진 결과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전등이 나간 상황에서 우연히 놀러왔던 그는 제가 교체해드릴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줘야죠라며 드라이버를 들고 천장을 향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이 고마웠고 속으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집에 들렀고 마치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3달이 지나 깨졌습니다. 어느 날 외출 후 돌아온 이 씨는 서랍 속에 넣어둔 비상금 12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치매 초기인가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오른 것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을 드나들던 그 남자.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그는 이미 노인 대상 절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노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합니다. 처음엔 절대 돈 얘기 안 해요. 대신 신뢰를 쌓고 생활 깊숙이 들어오죠. 이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반찬도 해줬어요. 전등 고쳐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는데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내가 바보였어요. 정은 반복된 친절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경계심은 잊으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 부드러운 말투, 작은 호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4번째 사람은 불쌍한 사연으로 연민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표정, 한숨 섞인 말투, 헝클어진 옷차림. 그 모든 게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그 연민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병선 씨는 80세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삶의 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시장만 다녀와도 숨이 차고 식사는 라면과 밥 말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살아요? 저도 이 근처인데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은 처음 봐요. 처음엔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고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폭력당하고 도망 나왔어요. 돈도 없고 애 하나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유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한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린 자식을 키우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애 밥값이 없어요. 아침도 못 먹이고 보냈어요. 제가 다시 갚을게요. 한 1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 씨는 망설이다가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은 일이야. 내 노후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아이 밥 한 끼 생긴 거면 됐지.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그 여자의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병원비, 전기요금 체납, 월세 보증금 문제, 매번 새롭고 안타까운 이유들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유 씨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 사이에 나간 돈이 9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 씨가 딸에게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체가 돼 있어? 이거 사기야. 당장 경찰에 가자. 그제야 유 씨는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며 70세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2명에게서 총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낸 인물이었습니다. 유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울 때 나도 울었는데 그 눈물이 다 거짓이었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동정심을 겨냥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은 낯선 이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노년기의 마음은 더욱 연약해지고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도와달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여는 순간 상대는 그 감정의 틈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사연과 더 큰 부탁이 당신 앞에 놓일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5번째 사람은 지속적으로 당신을 칭찬하고 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런 노인은 처음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으신지 감동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펴지고 괜히 하루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 심리적 포획을 위한 미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정순 씨는 77세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평생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자식들과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는 정도로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책 읽으시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어쩜 이렇게 멋지신가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고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출판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의 삶을 책으로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금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왔고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은 언변이 대단하세요. 감수성도 남다르시고요. 이런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책자로만이라도 출간해 보시죠. 인쇄도 나오고 출판 기념회도 열어드릴게요. 대신 인쇄비는 선생님 부담인데 총 280만 원입니다.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걸 세상에 남기자는 거죠. 결국 최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2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책은 나오지 않았고 출판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있었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칭찬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칭찬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긁어주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오랜 친구 같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감정을 낚시질하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칭찬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제한이 따라온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칭찬 뒤에 돈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누가 당신을 띄워주더라도 그 말이 지갑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6번째 사람은 가족 같은 존재를 자처하며 사적으로 얽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들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당신을 위로하고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 뒤에 따라오는 건 돈, 부탁, 계약서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는 김영분 씨는 79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지 오래고 자식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종종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이 어느 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엄마 생각나게 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를 일찍 여의고 자랐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집까지 찾아와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김 씨는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고마운 아가씨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 딸 같았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던 집에 웃음소리가 생기고 외출도 함께하며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불안정해서요. 그런데 제가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3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나중엔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달됐고 그날 이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조금 바빠요. 다음 주에 봬요라는 말만 반복됐고 한 달이 지나자 전화는 꺼진 상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렇듯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가족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 같아서 그래요. 또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도 이런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필요하다, 보증이 필요하다, 당신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돈을 전제로 사랑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서적 유대를 쌓은 뒤 그 유대를 거래로 바꿉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가족관계가 느슨한 어르신들은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정리해주는 방, 명절에 전해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는 나이. 그 감정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스스로 자식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뒤에 자식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상처는 돈이 아니라 믿음의 배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족 같은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당신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스스로 돈을 건네게 만듭니다. 이걸 한번 허용하면 두 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 결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위험은 그럴 리 없겠지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